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앉으니까 이 모양이요. 그렇죠. 어디 서서 하든지. 서서는 우리 장관님실 네, 그 네. 근처 거기서 네네. 조만간에 한번 예.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좀 느낌 나게 하겠습니다. 네. 좀 막 임명 받고 뭐 취임식도 못하고 사표청 갔다가 우리 직원들 인사도 못해서 그때는 기자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퇴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우리 기자님들 다 궁금한 것들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면서 다음에 뵙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무슨 특별히 안건이 있거나 제가 꼭 뭘 드릴 말씀이 있거나 이래서 뵌 건 아니고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대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네. 네. 조직회 아니 저 이유광 기자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역시 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좀 쉽게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좀 접촉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접근을 다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일답 질문은 너무 길어지니까 한두 분 더 질문 받고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제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여기 그러면 네. 사회를 보시려고 합니까? 네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내일부터 그러면 사회를 누가 보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좋겠어요? 사회를 유능한 우리 대변인께서 네. 안 돼요. 그러면 몇 분 질문을 받고 한번 장관님 네. 스타일이 저도 궁금하게 하는데 모아서 답변을 모아서 여러 개 모아서 하시는 게 편하신지. 저는 뭐 아무래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질문하시자께서 그러니까 해주시죠. 질문하시는 분들이 유사한 질문으로 좀 엮어서 하시죠. 왜 공론을 수렴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함부로 상시 개방을 얘기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상시 개방 결정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전 정부 때 그거 취소할 때도 그 물을 담고 있자는 게 아니라 정상 가동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 장관이 공론도 듣지 않은 채 가서 상시 개방을 약속하냐. 특히 뭐 중국부터 장관도 사실은 아니시잖아요. 환경 인도 관련해서는. 근데 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것과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환경단체에서 전문성 4대강 제자연화하고 새정보를 같이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4대강 제자연화는 일단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던 일이고 저는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 4대강 때문에 450일째 농성하고 계셨던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장관이 되면 달을 넘기지 않고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곧바로 찾아뵙고 현장에 갔었던 바가 있고요. 그 4대강 제자연화의 쟁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약속이 있고 그 약속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와 관련한 물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거를 감사원이 문제제기한 거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물관리위원회가 그걸 뒤집었고 대통령의 약속은 그것을 다시 원위치 않은 문제를 포함해서 4대강 제자연화를 약속했었죠. 그 관련해서 새정보에 농성하신 분을 포함해서 제가 금강에 3군데, 영산강에 2군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은 새정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게 약속이었고, 영산강은 승천보를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하겠다. 이게 약속 사안이었습니다. 세정보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 정도도 장관이 말 못하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론화가 필요한 얘기는 예컨대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1년간 이미 개방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고 그분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거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450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상시 개방 결정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취소한 저 것도 같으면 저번 정권 워딩을 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직 질문 드리는데 저번 정부 때 그 결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취소시키는 것도 새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했던 약속은 제가 장관이라면 상시 개방을 할 텐데 이것을 철거하는지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니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 농성하고 있는 거를 그만 거두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보혜 상시 개방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환경부 합작- 장관이시잖아요. 환경부 장관이 개인 의견도 말 못합니까? 장관으로 거기 가신 거 아닌가요? 아니 장관이 개인 의견도 말 못하냐고요. 다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철거할 건지 뭘지에 대한 확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상시 개방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개인 의견으로는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으로서 제 개인 의견은 새 정부를 상시 개방하는 게 좋겠다. 다만 철거할지 여부는 이거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을 갖고 나서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4대강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여름철이 돼서 영산강에도 녹조가 일부 죽산부 근처에 녹조가 있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가보게 될 것 같은데 낙동강은 최근에 아주 녹조가 심각해한 상태로 다시 오고 있고 소양강도 상류에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특히 이제 4대강의 보호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개방할지 혹은 철거할지 하지 않을지 문제는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의견 수렴을 해야겠죠. 개방하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그 보를 뭐 부분적으로 담수한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차 공론을 모아가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무회의의 임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이제 그 임도나 간벌이 일종의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래는 농림부 주제였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으니 그 사례들을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한 겁니다. 그 직전에 산업재해 관련한 토론이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무회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했던 발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이 소위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선진적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사례도 참고해서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대통령님이 다른 말씀을 몇 가지를 보태고 이제 소위 공개
토론회가 마무리됐는데 기자님이 기왕에 질문을 하실 거면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맞는 건지 그리고 녹색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이미 그렇게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단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하고 저는 그 의견, 단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데. 저는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이 기후 문제와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산림청장은 아니지만 산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 국무회의 때 워딩 한마디를 가지고 전면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별도로 그 단체 대표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제가 장관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소위 국립공원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찬반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상 지역에 하나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에 몇 개를 시범으로 해보기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설악산이고 또 한 군데가 지리산이던데 그것은 이미 이제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그것이 특혜였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 결정을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일부 이제 단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도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재까지는 재검토를 해야 될 만큼의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특혜가 있었거나 그런 걸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그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해서 뭘 검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이후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아직 따로 보고는 못 받았고 다만 이제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원래 한 군데를 해주기로 아마 전임 정부 이전에 약속이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태를 보니까 저 호남 쪽에서 하나 경상동 쪽에서 하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그 자치단체 간에도 조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하고 자연생태 이슈는 이런 거 가능해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뭐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직이 만약에 개편된다고 하면 환경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장관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NDC 수립이라든지 한국 그 온실가스 배출 저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싶습니다. 잠시만 혹시 NDC가 추가님은 NDC 문제가 꽤 큰 이슈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2035년 NDC는 원래는 올해 2월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었던 건데 사실상 계엄과 내란 시기였고 그것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서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뤄졌고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주무 장관이 됐는데 현재 2035년 NDC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게 2030년 NDC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NDC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 역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 NDC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했고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수정한 그 계획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현실에 실제로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조금만 추가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소위 산업혁명 대비해서 1.5도가 이미 넘어섰고요. 1.5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430 ppm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안면도 대기 측정소 기준으로 작년에 430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더 무서운데 매년 3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450 ppm에 도달하는 해가 6,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50 ppm의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2도씨가 돌파한다. 1.5도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올해 대형 산불, 기록적인 호우, 또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데, 2도씨를 돌파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후 재난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도씨를 돌파하는 순간 소위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3도씨를 돌파하면 세계의 문명 체계가 붕괴할지 모른다. 이게 IPCC 가장 최근 보고서의 과학계 의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치자면 비행기가 이젠 테이크오프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6, 7년밖에 실제로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2035년 NDC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 시기를 막 지나자마자 2도씨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2030년 NDC를 잘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5년간에 해야 될 숙제들을 제대로 하는 것 굉장히 절박한 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NDC 계획을 수정한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신재생에너지 포함 30%를 21.6%로 거의 10% 가까이 줄이고, 먼저는 대폭 늘렸는 것에 반해서 소위 석탄과 LNG 등의 화석연료는 전혀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산업 부분은 14%에서 11%로 줄였습니다. 그 빈 공간을 CCUS와 해외 감축분으로 메꿨습니다. CCUS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탄소를 포집해서 수송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어느 나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해외 감축분도 실제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이미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려면 훨씬 더 강도 높게 탈탄소 로드맵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석탄발전소와 석유발전소는 많고,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이고, 수송 분야의 전동화율도 매우 낮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절박함을 갖고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동화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탈탄소로의 전환을 매우 강도 높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맞는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보완하고 내연 관련한 각종 동력원 자동차 수준이 아니라 버스나 트럭이나 트레일러나 농기계나 건설기계나 심지어 선박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연을 쓰고 있는 모든 동력원을 저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동화로 전환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여 2035년 NDC 계획을 수립하고 그 NDC 계획이 대한민국이 뭐랄까요,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면서 그 탈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 육성된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팀 코리아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조만간 2030 NDC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2035년 NDC의 목표에 대한 이제 안을 확정하고 또 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위 탄노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노기의 큰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에게 그 의견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국회랑도 상의하고 탄노기 제도를 좀 보완해서 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NDC가 기후변화 추가로 그때까지 이제 위기가 있잖아요. 초대 장관으로 하시는데 문다신 의순이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인상적이었던 게 나부터 일단 하자. 장관님은 전기차 타고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하지만 환경부 직원분들 중에 여전히 전기차 전환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수용성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환경부 직원 또한 못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뭐 전기차 포비아 화재 날 때마다 남아있고. 기후의식 하나만 더 지금 잠깐만 붙어 있는 얘기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세계적으로 가장 자동차 강국이 독일이고 일본입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독일은 특히 내연차의 최대 강국이었죠. 그것과 파생되어 있는 산업이 워낙 강해서 사실은 독일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장 더디게 했던 국가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내연차 연간 200만 대씩 팔렸던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일본도 도요타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그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세계 1, 2위를 다투게 됐던 게 중국 수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중국이 내연차 자동차 시장엔 뛰어들지 않았지만 전기차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실제로 가장 전기차 시장의 최대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 안 걸린 얘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내연차로 버틸 수 있냐? 어렵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는 현대 버스와 상용차를 만드는 곳에 가서
핵심 간부들과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를 넘어서면서 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거냐인데, 아쉽게도 한 5년 정도를 우리가 까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었는데 그 시동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3년간은 그 분야가 완전히 올스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은 세계적인 경쟁 때문에 어쩌어쩌 여기까지 왔는데, 상용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모든 분야가 사실상 올스톱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이 다른 중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의 전동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때 계속 달렸더라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5년의 단절이 되게 아쉽습니다. 특히 지난 3년이. 그런데 그러면 피해갈 수 있겠냐? 돌아갈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동의하에 그 멈춰있던 시기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무슨 일종의 보조금 정책이나 전환지원금 정책이나 R&D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분야에 여전히 한국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주저하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참고로 볼보 코리아가 전기 포크레인을 생산해서, 그것도 창원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 시동을 걸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안인계비하고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빠르게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노력하지 못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열 분야입니다. 열은 시도조차 못했는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소위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다 전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분야는 한국이 아직 아예 시동도 못 걸고 보조금 정책 자체가 안 만들어진 그런 영역이라, 열을 전기화하는 영역도 이번 정부에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붙어있는 일들입니다. 전기차의 수용성,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매우 집중적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좀 정교한 보조금 정책 등을 포함해서 기재부랑 협의하여 그것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유지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관세 문제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국내 자동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지, 그 관세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관세가 붙어 있어서 예전에 관세가 없던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예측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중국의 소위 전 분야에, 특히 탈탄소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거의 90% 이상을 이미 장악했고, 전기차 시장도 빠른 속도로 50% 이상을
하고 있고 풍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AI부터 다른 산업까지 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방면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조업입니다. 저는 어쩌면 소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소위 서방 진영의 제조업 강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소위 중국과 유사하거나 혹은 한 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AI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산업부와 그 관련 부처, 농기계는 농림부, 건설기계는 국토부, 전기 선박 등등은 해수부 등하고 연계해서 그 각 분야가 탄소 전환도 하면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부가 규제부서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 분야는 한편으로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발생하는 쪽에는 뭐 규제가 불가피할 텐데 그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아직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네, 전기차하고 간단하게 10분 남짓 남았는데 지금 쭉 와서 보면은 그 당시만 봐도 보면은 그리드페리티가 몇 년 안에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 차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를 가격을 좀 끌어내리려는 이제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책으로 좀 끌어내리려는 그런 가격이 동일해졌다. 그랬을 때 전기차 보조금을 지불하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체로 2025년 정도면 내연차와 전기차의 그리드 페리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자동차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 자유 경쟁 시장처럼 보여집니다. 소비자의 선택도 굉장히 넓어져 있고 특히 이제 전기나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약간의 정부 개입이 있지만 내연 시장은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 있죠. 그 덕분에 전기차 영역도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기차 영역도 꽤 빠르게 가격의 인하가 됐고 특히 배터리의 효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한 해가 다르게 가격이 유사해져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30년까지 목표가 450만 대의 전기수소차를 보급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85만 대 수준밖에 안 돼서 매년 지금 목표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리드 페리티에 접근했다고 해서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면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여서 최소한의 보조금과 소위 내연차 전환 지원금 형식의 일종의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조금은 더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승용 기준으로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조금 더 적극적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 정책을 없애거나 전환하거나 뭐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른 부처하고 30%까지는 조금 더
보조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연차 가격이 비싸지는 것까지는 그건 아마 저 기업의 경쟁력 사안이라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두 분만 이제 네, 한분더 받고 또 질문이 약간 일관된다는 느낌을 잘 못 받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학이 되면 적극적인 우리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라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름의 개편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들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대략 8월 15일 이전에 종합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 기획과 예산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기후 에너지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검찰청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그 소위 한국형 FBI 등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영역에 대한 논의가 아마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앞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후와 관련해서는 소위 대응과 적응,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기후가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소위 이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걸 적응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적응이 약간 뭐랄까 수동적 이런 어감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다른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의견을 우리 친구들한테 준 바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기온 상승에 따른 소위 이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훨씬 잦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지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4대강 문제 이제 추가로 다시 질문 주셨는데 저는 4대강 정말로 아쉽습니다. 안 했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해서 21세기에 19세기 정책을 하려고 했고 그게 국민들한테 좌절되니까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마지막으로 연결만 안 했지 사실은 거의 운하 파기 정책을 해서 콘크리트로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4대강의 본류는 그 전 정부부터 소위 치수 대책은 상당하게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만 대운하가 아니었지 운하를 파된 정책 아닙니까? 거기 그러면서 온갖 다른 미사여구를 붙여놨는데 그때 그 22조 원으로 지금 곳곳에서 물난리가 난 지천들에 대한 홍수 보강을 했었어야 하지요. 지금 이제 홍수나 이런 극한 호우 과정에서 보면 이제 4대강은 일종의 물그릇을 얼마나 잘 비워놓고 극한 호우가 왔을 때 그 본류에서 그게 뭐 물그릇을 얼마나 안전하게 담고 있을 수 있을 거냐인데 역설적으로 하면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보를 개방합니다. 홍수가 나기 이전에 있던 물도 빼냅니다. 왜냐하면 물끝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 이거는 사실상
정반대이죠. 다만 이제 평소에 농업을 하는 분들의 농업용수 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호의 칸막이가 필요하냐, 이거는 제가 둘러보니까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하나의 대책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보를 개방해서 그게 실제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검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해당 지역의 의견들, 또 전문가의 의견들, 이런 의견을 다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게 맞는지는 전문가와 국민 공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이전에 아마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종합 정리를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14일인지 13일인지 12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게 13일이면 아마 그때쯤 대충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가장 눈을 글쎄요, 이제 정부조직 개편 문제랑 매우 연동되어 있는 문제여서 그 기존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안 2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외의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해지면 그 안의 비전에 따라서 그 정부조직 개편 TF를 만들고, 그 TF에 따라서 폭을 넓게 한 조직 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폭을 아주 좁히는 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부조직 개편 때까지는 제가 내부 인사를 그 후에 하자고 좀 미뤄놨습니다. 시기 대략 생각하고 계신 시기가 우선 그러니까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해야 하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훌륭한데 그 각각의 식구들의 소위 달란트나 뭐 이런 걸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분야에 특장점이 있는지 뭐랄까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걸 좀 포함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6, 7년 후에 산업혁명 대비 대기 중에 온도가 2도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과학적인 진실이다. 1년에 3ppm씩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450ppm이 도달하는 시점이 6, 7년 남은 건데, 그러니까 매우 절박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 5년이 놓여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구촌에 또 우리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위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년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을 갖고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당연히 뭐 국민적 동의나 합리적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또 우리 기자님들도 매우 절박하게 이 지구촌의 대기 중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양성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대기 중의 온도가 0.5도 더 올라가서 2도씨가 되면 전 세계 생명종의 1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생명종이 멸종할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뭐랄까 공룡과 같은 운명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 좀 더 절박하게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감안해서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네. 인사 아직 못하신 분들 아, 예, 인사.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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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게 근데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좀 네, 네. 새로운 데이터를